무전기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고민해봤는데 페르소나라는 거지. 페르소나. 마지막 엔딩에 가서는 흰색 주먹밥으로 음. 하나, 둘, 셋 보통은 셋다 나오게 여기다 이렇게 하잖아. 하면 상관없어. 그치. 안녕하세요. 영화친구 영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석이 친구 타작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컨텐츠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죠. 처음 해보는 방식의 촬영. 그렇죠. 네. 어떤 것 같아요? 네, 힘드네요. 세팅이. 네, 처음 해보는 거라 세팅만 해도 땀이 이렇게 나는데 아무튼 오늘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오늘은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리뷰지만 해석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영화 관람 전이시면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스포일러. 자, 일단 영화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자, 일단은 디스토피아 장르죠. 음, 그리고 유쾌한 왕따라는 김숙룡이라는 작가의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고 그 세계관과 뭐랄까 아이디어? 상황 설정. 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새로 창작한 내용이고요. 서울에 엄청난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황궁 아파트 하나만 빼고 서울 전체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생존자들이 벌이는 이야기인데 이게 세계관을 잘 모르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구조대가 안 오냐? 왜 이렇게 무정부 상태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딱 내가 그랬어. 영화 보면서 음, 한국은 그렇다 쳐도 한국은 그렇다 쳐도 해외에서 올 법하지 않나?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을 했지. 당장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미군이 와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자국민들이 죽었는데. 근데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영화의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렇게 어떤 설정은 없고 그렇다고 치자 예. 하는 식의.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도와주러 올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근데 이제 영화 속 사람들은 그걸 판단할 수 없죠.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구조대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특징이라고 하면 이 영화의 감독이 엄태구 배우의 형이죠. 형인데 아니나 다를까 영화 속에 엄태구 배우가 카메오로 나오죠. 아, 그렇네. 음. 그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건 잘 안 보여. 조형래 촬영 감독이 촬영을 하셨어요. 뭐 대표작이 뭐길래? 대표작이 4등, 아, 그리고 불한당, 킹메이커. 전부 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촬영이 정말 대단하다. 대체로 느꼈던. 세련됐다고 느껴지는 촬영들이네. 그렇죠. 아주 세련됐죠. 특히 4등에서 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촬영이 좋았어. 좋았고. 그리고 영화 감독이 그 미술 세팅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해. 어떻게 지진이 이렇게 났을 때 건물이 어떻게 무너졌을지에 대한 설정 같은 디테일 뭐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영화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보는데 자연스럽고 좀 더 이상하다고 느껴지거나 저게 말이 돼? 하고 느껴지는 부분이 좀 적었다. 그리고 그 지진 날 때 나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게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이 분다에도 나왔던 그런 사운드인데 대지진이 날 때 나는 땅 울음 소리가 있대요. 그 뭔가 왕왕왕왕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쿠궁쿠궁 하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독특한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옛날에 그 대지진을 겪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 바람이 분다에서 그거를 이제 사운드를 재현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사운드가 나왔지. 굉장히 공포감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소리였어. 그러니까 뭔가 모르고 보면 너무 인위적인 소리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인 소리였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소리라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 있다. 근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일단 간단하게 영화의 감상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감상평? 감사합니다. 일단 나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한국 영화계에 희망이 있다. 아, 오묘하게 뭔가를 저격하는 느낌이 좀 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재밌다, 좋다 이렇게 느꼈던 최근에 그런 영화가 개인적으로는 범죄도시 3 이후로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좀 그렇지. 뭐랄까 상황도 상황이고 한국 영화가 최근에 그런 말이 많았단 말이야. 코로나 시국 이후로 좀 어려워졌다. 심지어는 몇 년 후면 한국 영화가 아예 개봉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희망.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뭔가 처음에는 그냥 재난 영화, 뻔한 재난 영화인데 제목 뭔가 환경도 아파트가 하나 남았다. 예고편에서도 아파트는 우리의 것 막 이러니까 주민의 것 막 이러니까 너무 뻔한 주제,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또 심파 가득할 거고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 예상은 다 벗어났다 싶은 느낌. 일단 둘 다 동의했던 건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기대했던 게 나왔던 게 있어요. 바로 그 인물들 서사보다 지진을 먼저 보여준 거. 앞에서 사람들에게 몰입하라고 어떤 그런 시간을 끄는 그런 샷들보다 아파트의 역사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지진을 때려버리는 게 훨씬 깔끔하고 세련되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런 영화가 없나? 근데 있어 분명히. 예를 들면 아마겟돈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뉴욕을 때려. 근데 그 아마겟돈은 중요한 게 그 행성의 그 재난 자체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큰 재난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한 전초를 먼저 보여준 거지. 근데 이 영화는 이후에 더 큰 지진이 오는 게 아니잖아.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재난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영화를 딱 시작하자마자 좋았던 게 뭐냐면 박서준이 나오는데 상처가 나 있는 거야. 그걸 보자마자 이건 됐다. 맞아. 왜 닫혀있지? 딱 닫혀있는 걸 보자마자 다행이다. 기대가 막 이렇게 되기 시작했지. 내가 제일 좀 클리셰라고 느꼈던 부분은 재난 영화 이런 디스토피아 영화에서 개인의 서사, 사람들의 서사를 과거 얘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여줘. 근데 이 영화는 그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당장의 그 상황이 중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걸 굉장히 회상씬도 그렇고 너무 잘 연출하지 않았나. 회상씬이 정말 센스 있게 들어갔지. 회상씬들이 대표적으로 박서준 회상씬이랑 이병헌 회상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둘 다 되게 깔끔하게 잘하는 느낌? 막 튀지도 않고 억지로 막 뭔가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좀 뭔지 이제 보여주는 느낌? 딱 이렇게 이 사람의 행동과 감정이 궁금할 쯤 타이밍에 왜 이럴까 이 사람은? 그쯤에 딱 적절히 들어가서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거는 편집의 수준도 있는 거야, 그지? 편집을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편집은 이제 또 촬영 다음의 영역이니까 많이 듣기로는 기획한 대로 다 편집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진짜 찍어서 붙여놓아 보면 이게 생각한 거랑 다른데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뭐 감상은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주제가 뭘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여기부터는 좀 이제 스포일러가 많이 들어가 있지. 그치. 만약에 어쩔 수가 없어. 약간의 스포일러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여기부터는 이제 좀. 근데 이 영화가 결과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 보는데 굉장히 많은 반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재미가. 그치. 궁금하잖아. 그치. 보면서 계속 궁금하지. 이병헌이 왜 저러지? 뭐 그런 것들. 이 상황은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그 체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영화인데 스포일러를 너무 많이 당하면 그걸 좀 못하는 느낌. 어쨌든
그러니까 스포일러는 원하지 않으시면 지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보고 와서 보세요. 와, 시청 지속 시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이 영화의 주제는 당연히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얘기지만 그거보다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본 거는 페르소나라는 거지. 페르소나.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사람들이 쓰고 살아가는 가면이에요. 페르소나라는 게. 이 사회에 알맞은 행동을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이지. 좀 커다란 규칙. 그러니까 좀 당연한 걸로 치자면 일단 법을 지키는 거죠. 네. 이런 식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하는 행동이 싫어. 그것도 가서 때리면 안 되잖아요. 가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가서 패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안 돼. 법치사회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없어진 사회. 영화 속 상황이 그런 거지. 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때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회의 규칙 안에서 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어떤 새로운 규칙들이 생겨나는 곳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 그런 주제의식이 가장 잘 묻어나는 대사가 아마도 주민 부녀회장 역할에 김선영 배우가 했던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지금은 살인자나 목사나 다를 게 없다. 그 대사가 가장 그 주제의식에 부합한 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히 이 영화는 재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성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탐구한 영화? 그게 가장 큰 주제였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영화를 만들 때 인간의 본성이 뭘까? 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예를 들면 그렇지, 박서준 역할이 좀 그렇지 않나 싶더라고.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성격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 집단 저 집단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박서준 배우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사람이잖아. 그래서 직업도 공무원인 거고, 빨리 집을 사서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던 거고,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캐릭터였잖아. 근데 사회가 뒤집어지니까 그 안에서 또 다시 안정성을 찾아야 되는 사람인 건데, 그렇게 뒤집어진 세상에서 공무원을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주민대표 옆에서 도와주고, 저 사람이 가장 강자니까 그 옆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는 걸 좀 보여준 게 아니었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돈을 착실히 모으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하게 대하고 어떤 뭐 그런 거 같이 어울리고 이게 안정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데 이런 거의 야만에 가까운 상태가 되면 내가 이기적으로 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나의 안정을 해주는 그런 게 되니까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 달라지는 거지. 약간 그런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원작에서 가져온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유쾌한 왕따. 거기는 이제 배경이 학교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친구들, 단장이었던 친구, 일진이었던 친구, 이런 사람들이 지진이 났을 때, 다 무너졌을 때 또 바뀌는 그런 상황들. 이 영화를 홍보하는 걸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키워드가 군상극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군상극이 뭔가 궁금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냥 사람이 많이 나오는 영화? 주요 역할이 많은 영화?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건 좀 아니더라고. 또 박서준 배우가 얘기하는 그 뉘앙스는 좀 알기 쉽게 표현하는 건 MBTI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MBTI?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캐릭터에 대입해서 보는 것. 그 약간 감상법처럼 얘기하더라고. 쉽게 감상하는 방법. 그래서 군상극이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군상극은 하나의 큰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래 보이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래 보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주요 인물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시점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이게 분상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점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지? 뭐 다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막 그렇게 타이트한 기준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건 그런 거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얼만큼이 이기적인 거고, 내가 얼만큼 협력할 거고 나눌 것인가. 그게 이제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리 다친 아저씨. 자기 것만 막 되게 챙기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배신까지 하고. 반대로 박보영 같은 사람은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려고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을 숨겨주던 사람들처럼.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재미있었어. 이 영화를 처음 딱 보고 나서 회의를 시작할 때 영화의 제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왜 유토피아라고 했을까? 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했을까? 유토피아가 뭔가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 유토피아는 그냥 흔히 알기로 낙원? 이상향. 모두가 행복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 나는. 근데 그렇지만은 않다며. 그렇지만 않지.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이제 토머스 모어가 쓴 책에 나오는 가상의 섬. 근데 이게 원래부터 섬은 아니고 일종의 만 같은 곳인데 여기에 유토피아라는 낙원을 세우고 그 유토피언들이 길을 끊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너무나 영화랑 그렇지.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길을 끊고 거긴 또 이제 뭐 천혜의 그런 요새 같은 지형이라 외부에서 침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낙원 같은 세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주의 세계를 표방하고 있어요. 공통 분배를 하고 뭐 그런 걸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통제 사회겠지. 그래서 뭐 제한되는 게 많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유토피아이면서 동시에 디스토피아다. 사실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게 행복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실현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이상향.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인간성이 없어야 유토피아지 않을까? 그렇지. 라고 볼 수도 있겠네. 인간인 이상 불가능하지 않나. 근데 그거를 이루려고 하면 현실에서 그걸 이루려고 하면 당연히 모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거는 다 무너져서 콘크리트만 남아있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싶었던 어떤 한 집단의 이기심 그게 무너지는 얘기 있지 않나. 굉장히 저는 좋은 게 나는 제목이 영화에서 언급되는 거 나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막 안에서 여기 완전 콘크리트 유토피아네. 막 그런 말 하면은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해. 촌스럽지. 이렇게 새로이 만들어진 단어를 안에서 이렇게 막 사용하는 거 제목으로 내세우는 거 좀 촌스럽게 느껴져서 그런 점에서 되게 센스 있고 이 내용을 되게 잘 담고 있으면서도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공간이 애초에 불가능한 공간인데 유토피아가 이상향이면서 동시에 디스토피아인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 황궁 아파트 안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외 밖의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마저도 그 제목마저도 모호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재미있게 쓰인 요소 중 하나가 바둑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잖아. 바둑알을 좀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봤지. 내가 봤던 재미있는 한 줄평이 있더라고. 뭔가 좀 와닿다고 해야 되나? 세상은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색으로 가득하다. 라는 한 줄평이 있었어. 좀, 그럴싸하더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바둑알이 또 튀어나오게 되고, 그치. 더 나아가서 이래 영화 전체에 좀 주제를 관통하는 해석이 돼버린 게 아닌가. 우리가 처음에 고민한 건 그거죠. 그래서 바둑이 뭔가? 바둑은
집 짓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지. 집을 더 많이 지으면 이기는 게임이고, 특히나 흰색, 검은색을 나눠서 이렇게 벽을 쌓잖아. 벽을 쌓아서 내 집을 만들고 다른 색이 들어오면 그 색을 죽여서 내 집을 줄여서라도 그 사람을 쫓아내. 그래서 내 집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상대와 나, 그러니까 피하 구분을 불명하게 하는 그런 선긋기라고 느꼈지. 근데 사실 위에서 들여다보면 전부 다 회색이야. 예를 들면 여기에 빛을 비추면 그 착시 효과 있잖아요. 똑같은 회색인데 여기선 검은색으로 보이고 여기서 흰색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거야. 그래서 나는 흰색이야. 내가 오라. 내가 맞는 말이야. 그 너넨 틀렸어. 너넨 나가.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영화에서 서로 다른 집단을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그 표현들. 뭐 예를 들면 벌레 취급한다든지 사람을.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했어. 현실 세계에서 많이 나오는 비하 용어들이지. 무슨 충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상대를 나눠서 내가 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주류고 내가 더 맞는 사람이야. 이런 걸 나누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게 원작에서도 나오잖아. 거기서 나오는 왕따는 특별히 뭘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최하층이 아니라는 걸 안도하게 해주는 희생양. 그렇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이 영화에서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마저도 인간의 본성인 거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 약자를 놔둘 수밖에 없고, 또 괜히 관여했다가 내가 피해보기 싫어하고 그런 게 묻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 영화에서는 외부인들이 왕따인 거지. 그렇지. 근데 그 외부인들을 도와준 사람은 같이 왕따가 돼버렸어.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부분이 또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보영이나 그 안경 쓴 사람 같이 그 외부인들을 몰래 받아들여준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고 더 좋은 사람이냐. 그렇게만 보기도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 그 집주인을 죽이고 그 집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저 사람을 받아주는 건데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 거기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히 저 사람을 받아들였다가 나나 내 주변인, 내 다른 이웃들이 피해를 받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돼버리잖아.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무조건 착하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 주민들이 나쁘다. 이렇게만 보기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치. 후기에서도 그런 후기들이 있어. 어떤? 그 박보영 배우의 그 캐릭터가 너무 이상주의자다. 너무 답답하다. 근데 그거는 의도됐다고 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부분이 분명히 공감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박보영은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이 영화의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나는 오히려 보면서 그쵸, 박보영이 착한데 너무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그런 법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무조건 받아준다는 게 뭐 그런 꼬마애는 이제 앞에서 이제 나랑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람이 정을 쌓으면 이 신뢰가 가겠지. 근데 이 밖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그 꼬마의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했던 사회가 변화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가면이 달라지는. 그렇지. 이 영화가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타자이가 먼저 얘기했지만 악당이 없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놓고 악당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었어. 누구나 다 사정을 가지고 있었어. 그렇지만 그 잔혹함이나 그 이기심이나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괜찮고 옳은 건가가 모호해진 게 이 배경이지 않은가 싶은 거지. 그게 모호해지니까 사람들이 내 맘대로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야. 그 주민 회의를 할 때 부녀회장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뒤집혀서 살인자나 목사님이나 다를 게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집문서 있으면 집주인이지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이 없어졌는데 집문서가 무슨 소용이야. 그렇지. 근데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렇지. 그걸 내세운단 말이지. 그런 상황에 맞는 각자 자기의 힘도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그 주인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바둑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흰색이 내보낸다 쪽이야. 흰색이 우리한테 유리한 거. 그렇지. 응. 흰색이 밝은 거고 더 긍정적인 거고 그런 자기들의 생각이 암시가 담겨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게 흰색을 더 뽑게 되고 결국엔 내쫓는다는 그 투표가 결정되잖아. 의도한 건지는 알 순 없지만 무의식 중에라도 그랬을 수는 있겠다 싶은 거지. 연출적으로는 의도된 거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회상에서 나오지만 모세범이 그 사기꾼을 죽일 때도 입에다가 흰색도를 막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최면을 표현한 그런 메타포지 않나. 내가 맞아. 너는 죽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일 거야. 그런 게 담겨있지 않나. 옳다기보단 정당하다. 정당하다. 응. 너는 죽을 만한 사람이야. 음. 근데 이제 그게 영사가 말했듯이 마지막 엔딩에 가서는 흰색 주먹밥으로 다시 표현됐다. 왜 이 황궁 아파트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인가? 그걸 이제 박보영한테 그 외부인들이 물어보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정말 그러냐고. 사람 잡아먹냐. 그런 어떤 소문 같은 걸 물어보지. 아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는데, 그건 왜 그랬냐?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킬 게 있으니까. 이 아파트를 가졌으니까. 내가 가진 자의 입장이 되니까 이걸 지키고 싶고, 더 나누고 싶지 않고 이기적으로 변했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폐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유리한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의 사회고 여기서는 이 주먹밥을 나누는 게 가장 옳은 일. 세 사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옳은 일이 다르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황궁 아파트 안에서는 외부인을 내쫓는 게 본인들한테 생존에 유리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흰도를 거기에 담은 거고 외부에서는 저 사람을 받아들이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흰색 주먹밥을 나눠주는 모습을 메타포로 삼은 거고 그러니까 바깥 사람이 무조건 다 착하고 이 사람들은 황궁 아파트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입장 차이라는 게. 거기서 보면 박보영이 간호사잖아. 얼마나 중요한 인력이야. 그렇지. 굉장히 귀한 인력이죠. 의료인은 재난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인재지.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단순히 정말 그냥 마냥 착해서 라고 볼 수는 없다. 나에게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주제의식을 담은 것 같아. 그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재미있게 표현한 게 식인이라는 요소. 그러니까 황궁 아파트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사람 잡아먹는다 그러고 외부인들은 황궁 아파트 사람들이 사람 잡아먹는다 그러고 그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둘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도 오해할 것 같은 연출을 보여줘요. 맞아. 처음에는 좀 선택했어. 진짜 뭐야? 근데 그렇진 않았지. 아니야. 않다고 생각했지. 그 마을 잔치하잖아. 잔치할 때 보면 하필 딱 그 식인 얘기를 한 다음 장면이야. 사람들이 고기를 집어먹는데 이 상황에 고기를 어디서 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마트를 턴 다음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잡은 그 강아지들, 개들을 잡아먹는 모습일 텐데 하필 식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모습이 나오고 이후에 이제 엄태구 배우가 나올 때 큰 뼈를 들고 있지. 그 마치 어떻게 보면 정강이 뼈일 수도 있는 근데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너무 그렇게 보이게 연출을 했어. 왠지 그 두 명을 보면서 잡아먹을 것처럼. 막 무슨 기다리는 독수리처럼. 처음에 그렇게 보였어.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 그도 그럴 게 앞에서 사람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우 막 무섭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그 캐릭터인데 뒤에 가서 갑자기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엔딩 장면에서 이제 그거지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렇게 빛이 쫙 들어오면서 알록달록하게 하는 거 이제 박보영이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는 게
단순히 넘길 수 있는 한 대사였다고 보는데 나는 그게 좀 인상 깊었더라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굳이. 결국에는 이제 이 흑백, 회색만 있는 이 세상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 세상이 아름다운 거다. 그런 걸 표현한 장면이었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주로 소품에 많이 좀 집중하는 편도 있잖아. 그렇지.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게 무전기는 왜 나왔을까? 아무 의미가 없다면 좀 쓸데없이 많이 나왔다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무전기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고민해봤는데 타자기는 뭔가 좀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그치, 좀. 생각했는데 나는 설득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전기의 그 존재를 좀 애매하게 느꼈던 게 그 꼬마랑 재회할 때 무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무전기가 아니라 저기서 불렀어 그냥. 아줌마로 불렀지. 그러고 나서 무전기를 찾는단 말이야. 이 무전기가 어떤 장치로서 역할을 하려면 무전기 소리를 들었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이랑 재회시키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 오바. 뭐뭐뭐 오바 하는 우리가 흔히들 아는 무전 수치. 뭐 저는 무전병이었으니까 아는데 뭐 우리 군대에서는 이상이라고 하지. 그게 이제 영어로 오버인 거니까. 그거를 해야 이제 상대방이 말을 끝냈다. 이제 내가 말해도 된다. 그치. 그 신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약속인 거지. 그치. 규칙이지. 약속이고. 근데 그걸 처음에는 박보영이 가르쳐 주잖아요. 꼬마한테. 오버 해야지. 이렇게 입모양으로 가르쳐 주는데 박보영은 어느새 그걸 잊고 있어. 근데 다시 연락 온 꼬마애가 오버해야죠. 이러면서 상기시켜 주지. 박보영이 막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꼬마애가 말을 해주지. 그러니까 이전 세상의 규칙 같이 협력해야 되고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는 그 지금 재난 이전 시대의 그 규칙을 당연한 것들 잊어가고 있었는데 박보영이 어느 정도 포기해가고 있었지. 그렇지.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남편도 변해가고 그 나름의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병헌도 점점 폭주하는 것 같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근데 그때 들려온 게 여기서는 누군가 그 규칙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만 저 외부인들을 지켜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지키고 있었구나 하는 어떤 희망의 외침 그런 걸 상기시키는 메타포였다. 뭐 이렇게 봤습니다. 아 맞다 무전기가 있었지. 아 맞다 오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좀 나름대로 나는 우리가 해석했던 것 중에 가장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 대체로 거기서 이제 아파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그 윤수일의 아파트를 부르는 장면도 나오고. 나 그 장면이 너무 좋은 게 이병헌이 그 노래를 부르잖아.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거 뭔가 되게 뻔하면서도 유쾌한 장면이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좋았던 게 그때 이병헌의 과거 회상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실이 밝혀진 거잖아. 저 사람이 달라 보이고. 근데 처음에 노래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고 클로즈업 되면서 천천히 멀어지는데 되게 슬퍼 보이면서도 뭔가 분노에 차 있고 약간 그래 보이는데 하체가 나오니까 다리를 잔망스럽게 떨고 있어. 야, 진짜 표현 죽인다 싶더라고. 뭔가 이 사람을 너무 잘 표현했다. 그 상황에 굉장히 격렬하게 살아남은 캐릭터이면서 그 능구렁이 같은 그 느낌을 다리를 떠는 모습으로 잘 보여준 장면이지 않나. 그치. 이 영화에서 아파트가 상징하는 거. 어떤 안정감, 생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가장 크게 담고 있는 캐릭터잖아. 그렇지. 처음에는 거의 그 아파트 자체를 표현하는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했었지. 그 결국에는 무너지니까. 그 캐릭터의 결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막 난리가 났는데 다친 상태로 네, 집에 와서 좀 쉬고 올게요.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탁 쓰러지잖아. 근데 막 이제 침입자 들어오니까 왜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그 캐릭터의 엔딩인데 사람이 모든 걸 잃었잖아.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그 와중에 살인자가 되고 가족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리고 남은 거는
이 아파트밖에 없는 거야. 음.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거에 대한 집착이 강할지. 그 너무나 강하게 담겨 있고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 속 인물들의 어떤 이기심이나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침투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쉽게 말하면 설득력이 있었다. 불쾌할 정도로. 그거를 가장 연기자라는 연기의 신 이병헌 배우가 아니, 아까 유퀴즈 보는데 아무리 들어도 좋다고 하더라고. 연기신이라는 소리를.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절묘했다? 시기가? 뭔가 딱 그 아파트 건축 이슈가 있고 나서 개봉을 하니까 맞췄을 리가 없잖아. 그치. 너무 절묘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 건물, 아파트라는 재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개봉을 한 영화라서 그런 절묘한 시기를 가지고 있었고 포스터도 보면 되게 인상 깊지. 보면 지금 여기 붙어 있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제일 위에 이제 이병헌이 앉아있고 변기 위에 맞아, 변기 위에 앉아있지. 왕좌처럼 앉아있고 그 밑에 김선영 배우가 확성기를 들고 이병헌이 그러니까 정부고 김선영 배우는 확성기를 들고 있으니까 약간 언론 같은 입장이 아닐까. 그리고 그 밑에 살짝 아래에 이제 간호사랑 공무원이 있는 거잖아. 근데 공무원도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건 군인이지 않을까. 그렇지. 최전방에서 피를 흘리는 방범대장이니까. 방범대장을 역할 줬으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한 명은 약간 반체제주의, 반체제 인사지. 반체제 인사고 이쪽은 폭로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포스터가 이렇게 좀 높낮이를 다르게 한 게 그런 걸 묘사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재미있는 해석을 해봤지.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면서 나는 갑자기 그 옛날 영화가 하나 떠오르더라고. 내가 고등학생 때인가 봤던 것 같은데 파리대왕이라는 영화가 있어. 원작은 소설인데 똑같은 제목의 소설인데 그게 내가 기억하기로 전시에 아이들을 어디로 옮기는데 비행기였나 배였나 뭐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난파에서 어떤 섬에 아이들이 갇혀서 그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끼리 생존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는 영화란 말이야.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작이랑 비슷하지. 유쾌한 왕따랑 막 대장이 생기고 그 아래 부하들이 생기고 거기에 반발하는 집단이 생기고 어린 아이들의 정부가 생기는 거야. 국가가 생기는 것처럼. 근데 그런 그 느낌이 좀 나더라고. 그 작품이랑 좀 비슷한 느낌. 권력이 생겨나고 체제가 생겨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것도 만들어지고. 맞아. 애들이 환각 같은 것도 보고. 나도 그 어릴 때 EBS에서 틀어주는 걸 우연히 봤다가 끝날 때까지 눈을 못 뗐었어. 생각보다 너무 충격적이잖아. 근데 그 영화가 흥미로운 건 어린 아이들이라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이 영화보다 좀 더 인간의 본성을 더 잘 표현한 부분인 거지. 아직 사회 체제를 배우지 않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간다.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유쾌한 왕따에 더 가깝지. 어쨌든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셨든 안 보셨든 파리대왕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가 좀 소재도 비슷한 느낌이 있고 주제의식도 좀 비슷한 게 있고. 그러니까 이 보면 이제 새로운 사회가 생겨난다. 이거를 이제 기존 사회의 권력자를 퇴장시키면서 보여주잖아. 국회의원이 나와서 목소리 크게 막 떠드는데 굉장히 큰 목소리로 쩌렁쩌렁해서 사람들 선동하는데 자기를 지켜줄 체제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무너져서 오히려 그 이제 한 대 맞은 모세범이 되게 큰 목소리로 나가라고 소리치니까 다 나가!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는 게 확 보이는 장면이지 않나. 맞아. 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체제가 없으면 국회의원이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 같아. 가진 자가 역전되는 순간. 자, 이렇게 오늘은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가지고 좀 색다르게 해봤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 나는 재밌는지.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걸 시도하게 된 거는 한국 영화 콘텐츠를 다루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자. 그러니까 흥행에 방해되는 그런 영상을 안 하기 위해서 해본 건데 아무래도 이런 영상으로 영화를 대체하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그지? 그런데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는 나누고 싶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보여있는 이 티셔츠, 영상이 티셔츠인데 이 굿즈가 아니라 그냥 저희 팀복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뒤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영상이 이거 좌우 반전이라 저는 타자기 근데 예, 햄버거 아저씨가 협조를 해서 네. 프린팅을 해줬어요. 그쪽 일을 하고 있어서 뭐 굿즈는 아니니까 어디서 네. 구매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고 이제 끝에 왔으니까 그냥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 전에 뭐 커뮤니티 올려서 알았는데 여전히 혼자 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보통 해외 영화는 원래 하던 대로 해석을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시도를 해보고 이거 말고도 이제 저희 영화 친구 영석이라고 저희가 나와서 그냥 영화 얘기를 좀 나누는 콘텐츠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약간 촬영장 작업실이 있는데 그 촬영 현장을 구성을 아직 못해서 콘텐츠를 이렇게 찍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좀 급하게 이렇게 한 건데 다음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녹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석이고요. 타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